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에 봉착했다. 외환위기 때랑 지금 다른 점이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한국 기업이 굉장히 버거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부채는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한국 정부의 부채도 빨간불은 아니지만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규모는 단연 제일 빠릅니다. 이런 속도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저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쪽은 이제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서울대에서 경영전략과 국제경영 강의하고 있는 송재현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 오기 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워튼스쿨에서 박사를 받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연대를 거쳐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건 말고 2021년도에는 전미경영학회, 흔히 미국경영학회라고도 불리는데요. 거기 국제경영분과 회장으로 선출돼서 1년 동안 봉사를 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한국 대기업들에서 자문교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웨이라고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분석한 책을 국내외에서 출간을 하기도 했고요. 스마트 경영이라든지 패러다임 대전환, 또 전략경영 마스터하기 같은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을 이룰 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개념과 한국 기업은 어떻게 적용했나요? 한국 경제와 기업은 후발주자였습니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선진국 기업이 먼저 만든 제품이나 기술이 있었고요. 이거를 빠르게 모방해서 선진기업보다 더 싸게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좀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잘 구사했는데 이걸 흔히 fast follower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선진기업보다 싸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낮은 임금, 또 높은 노동 투입 시간을 활용을 잘 했고요. 또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 정도까지는 정부 주도의 고도 경제 성장기였고 정부가 이제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서 정책금융 등 각종 지원을 집중시켰고 이 정책금융 등을 받아서 만든 세계 최대, 동양 최대 공장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또 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기업들이 R&D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선진 기업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조금씩 개량해서 조금 더 원가를 낮추거나 좀 더 품질을 높이거나 하는 소위 점진적 혁신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했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1980에서 2000년대 중 성공적인 패스트 팔로워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기업 또는 산업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잘 써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특정 기업만 선정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굳이 꼽는다면 사실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를 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83년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는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특성도 있었는데 삼성그룹의 전 역량을 결집시켜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전개했고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좀 더 낮은 원가를 구현하면서 일단 선진 기업을 급속도로 따라잡았고 급기야 1993년부터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선진 기업을 따라잡았고요. 또 삼성전자의 가전사업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남의 브랜드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요구한 대로 만들었고 그 당시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저임금 경쟁력을 활용해서 사실은 원가를 낮춰서 선진 기업에 맞는 그런 제품을 싸게 공급했고요. 90년대부터는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임금군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성은 1993년 이건 회장의 신경영 이후에 이제는 자기 브랜드로 프리미엄 제품 만들어서 고마진으로 팔자 해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 R&D라든지 브랜드 마케팅 역량, 디자인 역량에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혁신하고 기술을 혁신하면서 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거쳐갔지만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리더가 된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한국 경제 또는 산업 전반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컸다. 20세기 소위 고도성장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는 저는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늦게 출발했고요. 또 자원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이 가능하다면 모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낮은 비용으로 선진기업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빠르게 선진
선진국을 캐치업하는 과정에서 매우 좋은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우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잘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어떤 조직 구조, 의사결정 시스템, 조직 문화, 또 HR 시스템 등이 다 패스트 팔로워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고착화됐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 수익적인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또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조직 문화, 연공서열 위주의 보상 시스템 등등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한국 기업이 사실은 한국 경제나 기업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서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서 점점 더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 전략으로 가고 리더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러면 다른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시스템이 필요한데 변신이 쉽지 않은 것이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팔로워에서 리더로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리더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기존 방식대로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래서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이런 식으로 리더가 되기는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브랜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기술을 세계적으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이 더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그러려면 사실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창의적인 인재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와 HR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성과를 많이 낸 인재한테는 파격적인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쓸 때는 사실 군대식 위계식 조직으로 탑이 돌격 앞으로 하면 다 같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월화수목 금금금 농업적 근면성으로 승부를 해왔고 거기서 이제 이 뭐랄까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팀워크나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한테 파격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위화감이 형성되고 팀워크가 깨지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자제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선진기업 심지어 중국 기업도 한국 인재를 스카우트하는데 한국에서 받는 돈에 몇 배를 주고 데려가니까 이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 유학 같은 인재들도 과거에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구글에 입사하면 삼성전자에서 받는 돈에 몇 배를 받으니까 안 돌아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창조적인 혁신을 하려면 일단 무엇보다도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야 되고 인재를 확보하려면 그 인재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창조적 혁신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요 이미 선진 기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혁신적인 제품 기술을 만들어놨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모방하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 우리가 실패를 용인하기보다는 이 실패하면 문책하면서 최대한 빨리 따라가자. 왜냐하면 벤치마킹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실패할 일도 없었고요. 그런 어떤 조직 문화가 고착화됐는데 사실은 본인이 창조적 혁신을 하면서 리더를 하려면 많은 도전을 해봐야 되고 그 도전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근데 과거에 패스트 팔로우 할 때처럼 실패했다고 문책하고 조인트 맞으면 누가 도전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 기업한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과거에 그런 식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신간 전략 경영 마스터하기에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최근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요. 지금도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왜 머리 아프게 혁신합니까? 남의 거 베끼면 훨씬 더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 쓰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은 과거에 20, 30년 전에 한국 기업 보는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 됐기 때문에 워라밸도 중요하고 52시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패스트 팔로워는 농업적 근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선진기업 따라잡은 것도 선진기업이 주말에 다 쉬고 워라밸 추구할 때 우리는 워라밸 추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잡은 거거든요. 농업적 근면성으로. 그런데 지금 중국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기업이 사실은 원가 경쟁력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심지어 요즘 기술 품질 경쟁력까지 좋아져서 저는 이것이 한국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패스트 팔로우를 지금 누가 더 잘하냐? 중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패스트 팔로우를 잘해서 선진 기업을 따라잡은 것처럼 지금 중국 기업이 우리보다 훨씬 더 패스트 팔로우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리더 전략을 펼치지 않으면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똑같이 가면 무조건 진다. 왜냐하면 중국이 시장도 훨씬 크고 인건비도 훨씬 싸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정부 보조금까지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중국과 똑같은 전략으로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중국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에 80년대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잘할 때는 뭐 90년대까지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적재산권의 무기화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즉 특허, 대표적으로 특허인데요. 우리가 선진기업 특허를 베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적재산권의 무기화가 급속도로 진전됐고요. 이제 특허를 잘못 베꼈다가는 경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는 남의 걸 모방하는 건데 모방 잘못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한 10년쯤 전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이 유명했는데 조단위 소송전이. 근데 제가 더 주목했던 거는 사실은 듀퐁이라는 회사가 코롱한테 아라미드 섬유 관련해서 걸은 조단위 소송이었습니다. 사실은 듀퐁이라는 미국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아라미드 섬유 기술을 특수 섬유입니다. 코롱이 베꼈다.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한테 1조 원은 뭐 사실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코롱 그룹한테 1조 원은 그 당시 코롱 그룹 2년치 영업이익이었고요. 사실은 아라미드 섬유로 별로 돈도 못 벌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1조 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미국 법원에서 3,800억 원인가에 타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800억 원도 코롱한테는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잘못 뺏겼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요즘 인터넷 시대 또 최근에 AI 시대에는 점점 더 플랫폼 산업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산업들. 우리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업체들 본다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한국 같은 네이버나 카카오,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회사들입니다. 근데 우리 플랫폼 산업의 어떤 게임의 룰을 본다면요. 소위 어려운 경제학 용어로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되면서 이 가입자 숫자가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가면 추가 가입자한테도 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위너 테이크 올, 승자 독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자연 독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다 카카오톡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네이버, 요즘 좀 네이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네이버로 다 검색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승자 독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플랫폼 기반 산업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주기해지고 있는데 플랫폼 기반 산업에서는요, 후발주자로 늦게 들어가면 여기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무조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그런 소위 우리가 이제 수학 체증이라고 그러는데 수학 체증이 일어나기 전에 초창기에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반 산업은 아예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반 산업에는 한강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도 마찬가지인데요. AI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 챗GPT죠. 오픈 AI에 많이 쓰고 있는. 또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메타의 라마도 있고 또 클로드라든지 그록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몇 개만 살아남을 거고요. 서방 세계에서는 뭐 어쩌면 두세 개 살아남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늦게 들어가게 되면 경쟁 자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한국은 이미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 여기에는 한강의 기적은 없다. 그것이 이제 무서운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의 세계죠. 최근 삼성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현재 삼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한계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제 삼성웨이 책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뭐 영어판, 중문어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월드 클래스 컴퍼니가 어떻게 됐냐 400페이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되고 있냐 지금. 근데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면요. 지난 30년 동안에 두 번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자산업의 기술적 패러다임에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20세기는 아날로그 기술의 시대였고요. 아날로그 기술 시대 절대 강자는 소니 등 일본 전자업체였어요. 그런데 신경영 이후에 삼성이 1990년대 후반에 21세기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가 된다. 아날로그 시대는 우리가 뒤졌지만 디지털 시대는 출발점이 같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일본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1998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디지털 TV를 미국에 출시한 회사는 소니가 아니고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TV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또 디지털 시대 총화가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이 TV와 휴대폰을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 일본 기업을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기술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게 반도체 기술이었고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었고 여기 90년대 집중 투자를 한 것이 삼성전자의 도약을 또 도와줬죠. 삼성전자의 두 번째 도약은 스마트폰 혁명에서 왔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은 사실 초기에 삼성전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애플이 주도했고 이때 지종 같은 기업이 아날로그 TV의 소니 같은 노키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노키아보다 시장 점유율이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 2등 기업이었고요. 3등이 LG전자, 4등이 모토로라였습니다.
근데 아이폰 쇼크가 왔고요. 18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에 3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휴대폰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M&A 당했거나요. 근데 삼성전자는 올해 전화위복이 돼서 판매 대수 기준으로 12년 연속 스마트폰 시장 1등을 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두 변화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패러다임 변화 시기는요. 시대를 풍미했던 선도기업, 바로 소니나 노키아 같은 기업이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근데 이 패러다임 변화 시기는 삼성전자 같은 후발주자한테는, 도전자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 기회를 잘 살렸고요. 디지털 혁명은 선도했고 스마트폰 혁명은 선도는 못했지만 빠르게 전 그룹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가장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삼성 경영진한테 좀 이렇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당신들 보니까 과거에 소니 냄새가 난다. 과거에 노키아 냄새가 난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조직이 관료주의화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패러다임 변화가 없으면 큰 문제 없다 그래도. 왜냐하면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가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의 디지털 혁명, 또 과거의 스마트폰 혁명 같은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오면 당신들이 제대로 대응 못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왔네요. 바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AI 혁명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특히 핵심 사업은 반도체입니다. AI 혁명에 제대로 대응 못해서 지금 얼마나 고전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SK 하이닉스,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도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를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마이크론 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결국은 좀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안주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HBM 메모리 선행 개발팀을 해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기를 하는 바람에 또 지금 보십시오. 이 HBM 메모리와 엔비디아의 GPU 등을 다 합쳐서 이걸 AI 가속기로 제조해주는 회사는 대만의 TSMC입니다. 소위 파운드리라는 사업이죠. 근데 그 파운드리 사업의 세계 2등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발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쪽에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을 받고 있는 TSMC는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운드리 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중요한데 TSMC는 이미 40년 가까이 만든 회사였고 40년 가까이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패키징 파트너들을 육성해 왔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조금 파운드리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30년상 세계 1등했던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초대량 생산이고 에코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에코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고요.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삼성전자의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이었기 때문에 만들면 팔렸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사업은 그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TSMC한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점점 더 이 반도체 제조에 물리적 한계에 자꾸 봉착하다 보니까 이제 3나노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점점 더 패키징,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삼성전자가 과거에 권오현 회장 시절에 연구를 많이 진행하다가 이 부분 연구를 또 지난 몇 년 사이 소홀히 하다가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과거의 삼성전자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항상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선행 기술 개발을 하고, 근데 그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조금 약화되면서, 근데 하필이면 이때 AI 혁명이 오는 바람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 문화가 점점 더 관료주의화된 부분, 또 단기 성과에 점점 집착하게 된 부분, 보통 이게 1등 기업이 겪는 문제였거든요. 패러다임이 안정적인 시기에 삼성전자도 똑같은 문제에 지금 직면을 했는데, 하지만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여전히 우수 인재도 있고 지금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삼성전자한테는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1, 2년 사이에 꼭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3%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 경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위기였던 때가 사실 90년대 후반에 IMF 위기, 흔히 외환위기라고 부르죠. 외환위기였는데요. 외환위기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외환 문제로 위기에 다시 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에 봉착했다. 그 당시는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외환위기 측면이 강했는데,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는 많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랑 지금 다른 점이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사실은 외환위기 때는 중국이 아직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력 산업에서 중국이 원가 경쟁력은 물론 기술 품질 경쟁력까지 몰라볼 정도로 좀 발전시켜가지고 일부 산업에서는 한국을 추월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기술이나 품질 경쟁력까지도. 지금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전기차용 배터리용 소재, 지금 보면요,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기업의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도 안 좋고요. 근본적인 경쟁력의 문제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중국은 이제 정부 보조금도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리 80년대, 90년대쯤 훨씬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엔지니어들도 많이 스카우트 해갔고요. 몇 배씩 더 주고. 과거에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엔지니어들 스카우트해서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역으로 중국한테 지금 똑같은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공계 기피하면서 지금 다 의대 가려고 난리인데 중국은 여전히 우수 인재들이 공대에 몰려가고 있고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양속의 질이 있습니다. 워낙 반도체 엔지니어, 배터리 엔지니어들 많이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유학 갔다 돌아온 사람들, 한국 같은 나라에서 스카우트한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 기술 경쟁력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5년에 사실은 미국을 잡겠다는 중국 몸의 비전을 가지고 결국은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경제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중국 제조 2025라는 하이텍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이 반도체 굴기였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와 같은 하이텍 산업에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사실은 이제는 한국 기업이 굉장히 버거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비단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나 독일 기업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지금 불붙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협상을 하면서 관세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한미 FTA로 거의 관세를 안 내면서 미국에 수출하던 나라였는데 지금 어쨌든 내려봤자 아마 최저한이 이 보편관세 1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도 협상 잘하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이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중요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나 이런 쪽은 미국 시장 액세스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지금 그나마 숨을 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미국에 못 가는 중국 기업들이 당연히 유럽 시장이든 동남아 시장이든 이런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중국발 위협, 관세 전쟁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팽배, 이로 인한 소위 일정 부분의 탈세계화 이런 것은 한국 경제,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저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라고 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보면요. 1980년대 일본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제조업의 거의 전 분야에서 최강의 경쟁력이었고요. 그래서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사실은 부동산 버블도 심했고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호황이었고요. 그런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었을까요? 일본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였다. 저출생 고령화가 그렇게 심각할까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출생 고령화는 심각한 내수 위축을 불러왔어요. 일본을 본다면. 디플레이션까지 가져왔죠. 물가가 내려가는. 사실 물가가 내려가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기업 경쟁력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탈출하기 힘든 게 디플레이션이었고요. 그래서 이 심각한 내수 소비 위축. 왜냐하면 소비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데 젊은 세대가 줄어드니까. 또 젊은 세대의 소비에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인데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애가 뭡니까? 완전히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결혼, 출산, 육아를 안 하니까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고요. 또 노령층들은 돈은 있는데 장수하게 되니까 그리고 경제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소비하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돈을 움켜쥐고 있죠. 저출생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소비 위축을 가져오는데 이게 일본은 1990년대부터 나타났고요. 한국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 20년 정도 갭을 두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젊은 인구보다 더 빨리 줄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내수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는 소비와 생산인데 생산 부분에도 타격을 줬어요. 생산 가능 인구대가 줄어들면서 일본 기업이 더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저는 생산 부분은 아주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일본의 1990년대와는 달리 지금 로봇이 보급되고 시작했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좀 더 자동화되면서 좀 더 로봇을 활용하면서 AI 팩토리화되면 거기서 이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상당히 보충 가능하고 우린 또 여성 인구 활용이 적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더 활용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면 생산 부분은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로봇이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여기다가 이제 국세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는 기업 부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상장 기업의 부채 비율이 500%를 넘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기업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부채 문제는 상당히 건전합니다. 물론 중소기업들, 소위 좀비 기업이 많아진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는 양극화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가장 심각한 부채는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지금 OECD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일본은 사실은 일본이 30년 갈 때 가계는 매우 건전했고 지금도 건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데 이게 부동산 문제랑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일본처럼 급락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또 최근에 올라가 버리니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부채는 사실은 가계부채, 기업부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재작년에 한국은행이 추산한 걸 보면 1,000조 원 정도 된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경제의 내관이고요. 그럼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근데 사실은 한국 정부의 부채도 빨간불은 아니지만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은 2016년 말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36% 수준에서 최근에 50%를 돌파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다면요 거의 10년 가까이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규모는 단연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 규모로 보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50% 초반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 국제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뭘 볼까요? 부채 규모도 보지만 부채 빚이 얼마나 빨리 느냐 증가 속도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저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하면 사실은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고요. 환율 지금 1,4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간신히 1,30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환율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우려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경도 지금 편성을 더 해야 되는 거는 당장은 긍정하지만 정부가 지금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재정 지출하게 되면 결국은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해가지고 지금 관세도 를 통해서도 부채를 줄이겠다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사실은 30년 전에 재정 우량 국가였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 고령화도 되고 세금도 안 거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하면서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를 넘어가는 OECD 최악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로 갔거든요. 단지 일본은 기업과 가계부채가 건전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가계부채도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부채까지 심각해지면요 또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앞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정부가 추경을 더 편성하고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되면 결국은 2030 세대가 굉장히 타격받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인 외환위기 상황에 봉착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었고 계속 신성장 동력 산업들이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지금 막 떠오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어떤 면에서 외환위기는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하는 참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기업 부채도 확 줄이고 근본적으로 너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경영했던 거를 조금 더 주력 사업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숨막히는 기업 규제로 어떤 경쟁력의 저하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 맞게 되면 사실은 경제의 근간은 기업인데 과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솔직히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신간 전략경영 마스터하기에서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환경에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이 전략경영 마스터하기 재작년에 낸 책 패러다임 대전환 책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한국 경제와 기업이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3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혁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오폴리틱스의 중요성 증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입니다. AI 혁명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AI 혁명은 인터넷 혁명 그 이상의 파급력을 전 세계에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 삶도 바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기입니다. 초창기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AI 혁명이 전개되면서 AI를 주도하는 나라, 주도하는 기업은요. 엄청나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AI에 뒤처지는 나라, 뒤처지는 기업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진짜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는 큰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그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컨설팅 회사들은 이구동성으로 AI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면 향후 10년간 AI는 미국의 총 요소 생산성을 9% 이상 끌어올리고 미국 GDP를 6% 이상 끌어올린다. 이게 맞다면요. 미국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 6% 끌어올리면 1년에 0.6%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후반부로 가면서 갈수록 더 높을 거고요. 미국같이 거대 경제에 GDP를 무려 30% 이상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10년까지고요. 앞으로 10년 후부터 20년을 본다면 더 많이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AI를 선도하기 때문에 AI를 선도하는 미국, 지금 어려움 겪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저는 이것이 미국 경제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주로 미국에 있고 또 미국이 AI를 선도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미국 빼놓고는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도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AI가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이 AI 혁명 시대에 미국 중국만큼 못할지 몰라도 미국 중국 다음으로는 어떻게 잘하는 나라가 될 거냐 또 우리한테 틈새 시장은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 AI도 이제 발전 단계를 거치는데요. 지금 이제 1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2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AI의 애플리케이션들,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데 애플리케이션들이 확산되는 우리 스마트폰의 앱처럼 이런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갈 것이고요. 근데 진짜 AI가 혁명이라는 건 3단계인데요. 젠슨 왕이 얘기하는 피지컬 AI 단계. 피지컬 AI 핵심은 사실은 로봇이거든요. 로봇이 산업 현장이나 가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요. 일가정 면로봇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 간병 로봇이 현실화되길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로봇 산업 하나만 보더라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AI를 두뇌로 해가지고 로봇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혁명, 시간상 요 정도 얘기하면 이제 세계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변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오폴리틱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오폴리틱스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여기다 이제 트럼프발 관세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보호무역주의 일정 부분의 탈세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뭐로 귀결되고 있냐?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 공장들이 몰려가고 있고요. 또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에서 작년도에 해외 투자의 순유출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2년 연속 세계 해외 투자 유입 국가 1등이 됐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빠져나가는 국가 1등이었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바이든 시절에는 중국에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적극 권장했냐?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멕시코, 동유럽 등으로 소위 신사대 권역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이 신사대 권역이 글로벌 공급망에 중국을 대체하는 것점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무조건 미국에 공장 지어라.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베트남 등 동남아 이런 데 거점을 상당 부분 유지할 것입니다. 애플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 지으라 그러는데 아마 미국에 공장 지으면요.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이 분석했는데 아이폰 가격이 2배 올라간다. 차라리 관세 맞고 인도에서 만드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시절만큼 잘 나가진 못하겠지만 트럼프 시대에도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인도나 멕시코, 베트남 등 동남아 거점을 다 없애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천년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진데 시간도 걸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비중이 낮아지고 베트남 등 동남아와 인도 등이 올라가고 멕시코가 올라가고 또 미국이 세계적인 생산 거점으로 올라가는. 물론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아까 아이폰의 조립 단가도 2배 올라가듯이 과연 미국이 제조 거점으로서 지속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산업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쪽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20년 갈 수 있는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다. 여기서 뜨는 나라가 생기고 지는 나라가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성장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KDI 예측에 의하면 2030년대 초반이 되면 0%로 떨어진다. 이게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의 김세직의 법칙인데요. 5년마다 2%씩 빠지고 있습니다. 진짜 2030년대 가면 0%대 잠재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구조 개혁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계 경제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하면서 부채가 엄청 늘어난 상태에서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엄청난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 지출을 하고 중앙은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습니다. 여기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 또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로 가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굉장히 높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GDP를 떨어뜨립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버리징이 필요한데 지금 부채 원리금을 줄이는 딜레버리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은행이 경고하고 IMF가 경고하듯이 2020년대는 장기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단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AI 혁명입니다. AI 혁명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나라부터 탈출할 것이다. 저성장을.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이게 3대 패러다임 변화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전환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 및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실 저도 주식 투자합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금년에도 포함해서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전략 교수이기 때문에요. 뭐 수치도 보지만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 딱 패러다임 변화를 제일 중시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 수혜보는 산업이나 기업이 어디냐. 그래서 2023년 초에 엔비디아가 20불도 안 할 때 집중 투자해가지고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2, 3년 동안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변수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AI 혁명이고요. 거기서 수혜 보는 산업 기업이 어디냐. 또 하나는 지오폴리틱스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는 덕분에 지금 한국의 많은 산업들이 지금 별 볼 일 없다가 떠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산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 원전 산업이고요. 그리고 조선도 지금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조선을 견제해서. 원전도 중국이 잘하거든요. 러시아 잘하고. 근데 서방 세계가 중국이나 러시아 원전 채택하겠습니까?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은 설계 역량만 있기 때문에 주기기 제작과 시공은 한국 업체한테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국의 그런 주기기 제작 업체들 일찍부터 사놨고요, 주식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이 잘 나갈 수밖에 없다. 또 전력기기는 AI 혁명과 그 지오폴리틱스의 양대수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 재작년에 사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는데요. 결국은 초고압 변압기. 전 세계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다가 중국도 잘 만드는데 미국이 중국 변압기 쓰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AI 혁명 때문에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엄청 해야 되거든. 하고 또 미국의 지금 이 그리드가 노후화돼가지고 캘리포니아 산불도 상당 부분은 변압기가 터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변압기 같은 걸 교체해야 되는데 중국 거 못 쓰면 중국 말고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2, 3년간에 집중 투자했던 산업이 바로 원전, 이 지오폴리틱스로 인한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미중 패권 전쟁의 대표 수혜가 방산, 조선, 전력기기, 또 AI 혁명을 타고 있는 일부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을 집중 투자했고 중국과 경쟁하는 쪽은 이제 쉽지 않아요. 미국이 안 막아주면.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 안 하는 쪽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패러다임 변화를 타고 있는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던 아니면 기업 산업이나 기업 관점에서도 우리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도 앞으로 육성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려운 분야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과 직접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안 막아주고 있는 분야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이 있고요. 또 철강도 지금 사실은 어려움에 점점 직면하고 있고 그 전기차는 미국이 막아주고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시장은 못 들어가지만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떤 그런 분야들 사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도요. 지금 산업 구조 조정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입니다. 중국과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이미 소진됐다 한다면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분야, 특히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는 분야 위주로 산업 구조를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대전환기에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일단 AI 혁명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누구보다도 삼성전자가 빨리 잘 올라탔어야 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SK하이닉스가 지금 잘 올라타고 있다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AI 혁명, 아까 지오폴리틱스 이런 쪽에 한국 기업이 다 잘 못 올라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AI 혁명에도 일부 그런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 또 전력기기, 아까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원전 같은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이거는 몇십 년 갈 테마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시켜서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량을 4배로 올리겠다. 미국 정부가 밀면 가겠죠. 뭐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EU도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하다가 지금 속속 탈원전을 포기하고 AI 혁명 때문에
또 전기자동차 보급, 반도체 공장, 스마트 팩토리, 또 기후변화 모든 거는 전력 수요를 폭발시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때 탈원전을 했지만 유럽에도 많은 나라가 탈원전이 했는데 속속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전을 다시 짓겠다. 저는 이 시점에 한국이 절대 탈원전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지금 몇십 년 울고 먹을 수 있는 이 성장 동력이 원전 쪽에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키워야 된다. 신재생도 키워야 되지만 신재생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요. 근데 원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다. 사실은 전 세계 풀 밸류 체인을 원전에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사실 양대 산맥이 프랑스하고 프랑스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한국이거든요. 나머지는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거기는 서방 세계에서 채택할 확률이 낮고요. 이 지오폴리틱스 때문에. 그래서 서방 세계는 결국은 미국 원전,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전이지만 설계 역량만 있고 주기기제작과 시공은 대형 원전이 됐던 소형 모듈러 원전 SMR이 됐던 한국 업체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전이나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 쪽이 앞으로 매우 유망하다. 우리가 잘 타고 있다. AI 혁명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지오폴리틱스의 핵심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오폴리틱스 때문에 조선과 방산도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경쟁력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 산업도 잘 올라타고 있는 그런 쪽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부 분야는 지금 오히려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다라는 건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해왔던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은 좀 힘들어지고 있고 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쪽은 중국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쟁력 문제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발 위협입니다. 중국 기업이 원가 경쟁력만이 아니라 기술 품질 경쟁력까지도 한국을 초월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한국 기업은 규제의 덫에 빠져가지고 그게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계속 규제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 규제의 덫에 빠져서 사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근데 규제 중에서도 뭐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은 점점 해외로 공장을 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타파할 거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제2의 노사정 대타협이 좀 필요하다. 기업은 한국에 투자 약속을 하고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이제 노조도 양보할 부분 양보해야지만 일자리 창출 문제, 젊은 세대 일자리 창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비정규직 계약직 문제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늘어났는데요.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임금 격차도 너무 커졌고요. 여기에 대한 뭔가 해법이 좀 나와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의 문제는 우리가 20세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이 대기업 위주의 선단식 경영 구조가 순기능이 컸어요. 이 수평적 다각화와 수익적 계열화를 근간으로 한 선단식 경영. 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사실은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전략산업은 이 자원을 집중시켜서 파격적인 조건의 정책금융 등 각종 지원을 집중시키면서 독과점을 용인해주고 외국에 막강한 게 못 들어오게 시장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내수시장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면서 산업을 육성했거든요. 그때는 효율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몰아줬냐? 이미 경영 능력이 검증돼 있고 자원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는 기존 대기업한테 몰아줘서 그래서 지금 거대 기업 그룹이 탄생한 겁니다. 사실은 자원이 부족한 한국 입장에서 빠르게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저는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가서 성공 확률을 높였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품 소재 산업도 육성이 안 돼 있으니까 에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 해서 수직적 계열화 체제가 강고하게 구축이 된 건데 문제는 선진기업을 보면요. 선진기업도 과거에는 비슷했는데 1980년대부터의 미국, 1990년대부터의 일본을 보면요. 다각화된 기업 그룹이 훨씬 더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미국 같으면 이제 일본, 독일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또 미국 같으면 벤처 캐피탈이 지원한 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국의 경영 측면의 발명품이 벤처 캐피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벤처 캐피탈의 도움을 받아서 애플이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이런 효율적인 기업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은 콩글라머릿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거대 기업 집단이 다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콩글라머릿이 저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GE였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GE의 제프리 멜 회장이 저를 초청해서 GE 전체 연례 임원 워크숍에 가서 강연도 하고 왔었는데요. 근데 GE가 거의 마지막 남은 경쟁력 있는 콩글라머릿이었는데 GE조차도 결국은 2017년에 사실상 폐체 수준으로 들어가서 작년에는 원래 GE만 상장돼 있었는데 홀딩 컴퍼니만 분할 상장하면서 원래 10대 사업 부문이 있던 거를 3개로 좁혔었는데 그것도 지금 분할 상장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GE의 새 CEO가 됐던 플래너리라는 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이제 콩글로머릿의 시는 끝났다. GE도 더 이상 콩글로머릿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도 사실은 기업 집단이 많이 있었는데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또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기업 집단 지금까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효율적인 경영을 해왔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었다고 봅니다.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고 또 중국발 경쟁 등 글로벌 초경쟁에 직면하면서 이제 선단식 경영의 경쟁력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저는 조금 내려가고 있다 생각을 해서 지난 몇 년간 제가 주요 기업 그룹 가서 사장단 회의에서 강연하거나 그러면 이제는 서너 개의 코어 사업군 위주로 사업을 좁혀라. 비주력 백신 사업은 과감히 삼성이 한화한테 롯데한테 화학 방사를 매각하듯이 과감히 좁혀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규제나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 스스로 자발적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이 사업 범위를 좁히면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고 또 수익적 결합 체제도 선진 기업들은 지난 30년간을 보면 많이 해체하거나 약화시켰거든요. 아웃소싱 한다든지 전략적 교육하면서.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내재화도 강화했어요. 애플이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듯이. 그러니까 무조건 해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익적 결합체제도 옥석을 가려가지고 꼭 필요하고 내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아닌 부분은 과감히 아웃소싱이나 전략적 교육으로 빼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수익적 결합하는 그 강박관념이 강한데 20세기엔 맞았는데 고도성장기에는 21세기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AI 혁명인데 과거 우리 인터넷 혁명 시대에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떠올라서 네이버도 나오고 카카오도 나오고 엔스소프트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기업이 잘 안 떠오르고 있어요. 이 벤처 캐피탈 시스템이라든지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사실 벤처기업이야말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벤처기업에서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요. 미국이 벤처가 활성화된 데는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근데 미국 벤처가 엑시트하는 루트를 보면요. 빠져나오는 자금 회사에서 나오는 루트를 보면 90%는 팔고 나옵니다. 특히 대기업한테. 그리고 10%만 IPO, 기업 상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이 벤처기업 사면 굉장히 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벤처기업도 원하는데 대기업이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사주기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사기보다는 외국 가서 사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정거래상의 규제 때문에 사실은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이렇게 가면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규제 때문에 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풀어주면서 벤처기업이 창업해가지고 당연히 큰 돈 벌려고 창업하는 거지. 근데 이제 IPO만 창업 루트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루트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IPO가 안 되는데 그건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고 나갈 수 있는 루트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팔로워 전략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전략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발 경쟁이 격화되고 중국보다 패스트 팔로우를 잘할 수 없어요. 중국 기업이 훨씬 한국 기업보다 패스트 팔로우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거의 됐기 때문에 워라밸 추구해야죠. 52시간도 너무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 우리가 한 것처럼 필요하면 월화수목금금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사람도 많고 시장도 크고 정부 보조금도 있고 이제 그래서 원가 경쟁력만 아니라 기술 품질 경쟁력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구나 사나 한국 기업도 중국과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차별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브랜드를 통한 차별화고요. 또 하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차별화예요. 그래서 차별화를 통한 시장 선도 전략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일단 브랜드 차별화부터 한번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중국이 너무 잘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극복하는데 시간이 한 10년, 20년 최소한 필요한. 그게 뭘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싸구려 이미지, 뭔가 품질에 문제 있을 것 같다. 실제로는 품질이 매우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 30년 전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가 미국 살 때 보면요. 싸구려의 대명사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싸구려 이미지 극복하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이제는 사실은 한류 열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BTS, 한류, 넷플릭스의 드라마,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졌고요. 또 여기다 기업 한류까지 있죠. 삼성, 현대, LG,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삼성 브랜드는요, 전 세계 인터브랜드 비즈니스 랭킹에 의하면 전 세계 모든 브랜드 중에서 5등 브랜드예요. 3년 연속. 근데 탑4 브랜드는 다 미국의 빅텍 기업들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비미국의 브랜드 중에서 삼성이 1등이에요. 일본, 독일 브랜드를 제치고. 과거에는 삼성 브랜드, 일본 브랜드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한국 브랜드라는 거. 그럼 삼성이라는
회사가 한국 회사인데 삼성 품질 끝내주는데 이게 후광 효과도 크죠. 야, 메이드 인 코리아 좋구나. 한국 브랜드 경쟁이 좋구나. 근데 BTS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 보니까 야, 한국은 선진국이네. 그래서 지금 K-뷰티가 뜨고 있고요. K-푸드가 뜨고 있고요. 기업 한류도 같이 맞물려서 거세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저는 중국과의 차별화의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중국 기업이 그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품질이 좋아져도. 그런데 컨트리 이미지도 컨트리 오브 오리진 이펙트라 그러는데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올라갔고 한류 덕분에 여기다 기업 한류까지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제 삼성 브랜드가 이제 명품 반열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제 후광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우리 기업이 사실은 LG의 가전이라든지 삼성의 휴대폰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다 제가 보기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브랜드 이미지를 아직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품 반열까지도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현대차의 제네시스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요. LG 가전도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최고 반열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휴대폰 뭐 갤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좀 더 많아지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 브랜드 이미지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결국은 기술력 없이 끌어올린 브랜드는 또 사상무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려면 한국 기업들이 좀 더 혁신을 잘해야 된다.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기술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게 한국 기업이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탈피해서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전략 어떻게 잘할 거냐가 이게 시대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걸 계속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를 이제 해야 될 시대적 타이밍에 왔는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조직 구조와 문화, HR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소위 양손잡이 조직을 구축하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ambidextrous organiz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른손잡이 조직은 뭘까요? 기존 조직입니다. 우리 기존 오른손잡이 조직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원가 낮추고 품질 올리고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하면서 이걸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확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잡이 조직의 장점은 계속 유지해야죠. 원가 낮추고 품질 올리는 것도 계속 중요하니까요. 유지해야 되는데 왼손잡이 조직, 별동대 조직을 별도로 구성한다. 이 왼손잡이 조직은 바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입니다. 이 왼손잡이 조직은 기존의 오른손잡이 조직은 조직 문화나 시스템이 어떻게 됐었냐? 위계식 조직 구조, 의사결정 구조, 수직적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조직 문화, 연공서열 위주의 굉장히 균질 인재 위주의 HR 시스템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 조직에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왼손잡이 별동대 조직은 파격적인 시스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벤처 기업처럼 또 실리콘밸리 기업처럼 수평적인 조직 문화, 개방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결국은 핵심은 외부 인재를 많이 영입해서 내부 인재와 외부 인재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냐. 근데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면요. 과거의 기존 오른손잡이 조직 같으면 위계식 조직 같으면요. 모난돌이 정 맞습니다. 외부 인재가 들어오려고 그러지도 않고 들어와도 적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 조직은 바로 그 외부 인재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개방성, 유연성, 또 실패를 용인하면서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조직 문화 이런 거를 기존 조직에 빨리 접목하면 콩가루 집안 되는데 이 왼손잡이 조직을 위주로 해가지고 접목을 해야 되고 또 왼손잡이 조직에는 그 아주 우수 인재를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오른손잡이 조직과 평가 보상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필요하면 이건 회장이 항상 강조한 것처럼 CEO보다 연봉 더 많이 받는 인재도 스카우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진짜 파격적인 혁신을 했을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개런티 해줘야 된다.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개런티 해주고 하는 그런 조직적 혁신이 필요하면서 필요하면 M&A도 그런 또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우수 역량을 가진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적 혁신을 통해서 산학협력이라든지 외부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되는 거죠. 이번 신간 전략경영 마스터하기에서 사업 전략과 기업 전략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각각 일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책 전반에 걸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의 과제인데요. 책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단지 이제 요즘과 같이 저성장 초경쟁 상황에서는 사업 전략을 수립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핵심 역량을 잘 파악해서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적인 혁신 역량을 잘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을 실제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를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업 전략을 얘기할 때는 봐야 될 건 뭐냐? 전통 산업과 새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기반 또 AI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사업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전통 산업에서는요. 벤더 기업들, 공급업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협력업체를 팔비틀어서 구매 단가를 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내 이익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에코시스템, 소위 생태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벤더가 왜 나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경쟁 플랫폼한테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파지티브 썸 게임으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확실하게 상생을 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플랫폼 비즈니스의 세계는 사실은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면서 고객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고객 가치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는데 일단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되게 되면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하면서 승자 독식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책에 설명해 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전략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전통 산업에서는 보통 신제품 나오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낮춰지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오히려 공짜로 뿌리거나 아주 낮게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가격 조건,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거꾸로 된 전략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산업의 사업 전략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 전략이 다르다는 점도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은 단일 사업의 전략이고요. 기업 전략은 복수의 사업을 가진 기업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전략의 핵심은 사실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평가하고 조정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제가 GE 갔을 때 이제 제프 이멜트 회장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GE의 CEO로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GE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매니저다. 단위 사업의 경영자가 구조조정 못하죠. 결국은 어떤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고 어떤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키우고 어떤 사업은 과거의 주력 사업이었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축소하거나 매각할 거냐? 이 의사결정은 CEO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 전략의 꽃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문제고요. 그 과정에서 신규 사업도 하게 되고 M&A도 하게 되고 사업 구조조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신규 사업의 성공 요건은 뭔지, M&A 성공 요건은 뭔지,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원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무한하다 보면 전략 필요 없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이고 선택과 집중의 의사결정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은 거대 기업이지만 이 거대 기업 삼성전자도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 재무적 자원은 유한하고요.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개인도 가지고 있는 자원, 시간 유한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나 MBA에서 전략 수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바로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게 개인의 커리어 플랜에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전략적 비전 내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안을 채택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개인의 커리어 플랜이라든지 인생 설계에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사임당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전략의 관점이 주식 투자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세계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서 수혜보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은 뭐고 아닌 기업은 뭐다. 저도 주식 투자 30년 동안 해왔지만 제가 30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저한테 수익률이 높았던 방안은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읽으면서 그 패러다임 변화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고 어떤 기업이 결국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도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 굉장히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해서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구현한 것들 결국은 이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서 또 거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누구냐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제 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